같아요. 수의학원 원장의 원장입니다.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좀 입시 변화에 따른 좀 약간 예측, 입시에 대한 어떤 예측하고 그 다음에 고교 선택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어머님이시죠? 그런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대부분 그럴 것 같고 중3, 중3도 계시고 중1도 계시겠네요. 중1도 있으시죠? 어쨌든 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속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1시간 좀 넘을 것 같으니까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1시간은 넘을 것 같다. 근데 뭐 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그 안쪽일 거예요. 이 정도 걸릴 거고. 그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해 놓으셨죠? 핸드폰을. 어제 한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났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이 18학년도니까 2019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울 지역은 2019년부터 고교 학점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현재 발표고요. 전국적으로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서울이 아마 2019년도부터 하면 경기도도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지금 올해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입학 설명회 했었잖아요. 가보셨나요? 가보시진 않고 어쨌든 입학 설명회 했는데 몇몇 고교 학점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제반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죠. 그러니까 단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이렇게 개설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트랙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뭐 인문사회계열 쪽, 인문사회계열 트랙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진로에 있어서 인문사회를 진행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트랙에 맞는 어떤 교과목들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자연과학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뭐 과학 중점 과정은 아니지만 자연계 쪽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런 자연과학 과정의 어떤 트랙 속에서 교과목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과학 중점 학교니까 과학 중점 과정 그래가지고 주로 과학 부분들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것들로 학생들을 어떤 그런 트랙, 예전처럼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거보단 좀 더 좀 이렇게 세분화된 어떤 과정으로 아이들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죠? 고교 학점제인데, 이제 이 고교 학점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중3이죠. 그러니까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대략 설명 좀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내렸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뭐 대략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예전에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로 나누지 않고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문과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다 뭐 이런 건 다 들어야 돼 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좀 짜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좀 넓어지는 거죠.
좀 더 심화 과목들도 좀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단순하게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 적성에 맞게 이렇게 선택해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취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일반이다 하더라도 2학년 일반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대학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교 학점제가 실제 시행이 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훨씬 나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래도 교육 인프라가 좀 지방보다는 훨씬 좀 더 이렇게 그 선생님 수도 많고 어떤 교실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되는 게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좀 되는데 그래도 한계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다양한 어떤 교과목, 심화 과목 이런 것들을 편성하기에는 좀 제한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학교 간 클러스터 수업 같은 경우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근 학교 좀 가까운 학교들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공통 과목을 개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어떤 교과목은 몇 개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신청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섞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솔고등학교, 뭐 순회고등학교 이 학교가 만약에 트러스트 교육을 한다. 몇 개 학교가 모여서 그러면 그 교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내신 성적을 그럼 어떻게 산출할 거냐? 기본적으로 그런 내신 산출 부분은 현재는 고등학교가 상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를 해요. 상대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4%뭐 이런 식으로 1등급이 4%, 2등급이 뭐 11%, 3등급 23%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클러스터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합 교육을, 그러니까 연합 과목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도 다르고 이래서 내신 산출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을 그냥 절대평가로 그런 그 공통으로 개설되는 과목에 있어서 절대평가로 평가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교과목은 그 뭐죠? 평일에 이게 개설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평일 교과 시간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회고등학교하고 한솔고등학교가 뭐 이렇게 뭐 가깝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깝다고 하지만 이동 시간은 몇 분이에요?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10분에 뭐 한솔고등학교 학생이 순회고등학교까지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그런 교과목은 주로 방과 후 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아마 개설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어쨌든 그런 고교 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서울 지역은 19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고교 학점제가 되면 좀 더 풍성하게 뭐 이렇게 어쨌든 학생부에 대해서 좀 기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의 취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고교 학점제는 교과목은 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고교 학점제에서 여기 보면 요 공통 과목 나와 있는 거 있죠? 공통 과목. 요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게 1학년 때 요 교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있죠? 요게 수능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수능에 왜냐하면 올해죠.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아직까지 내년 8월에 정확히 발표를 할 텐데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이게 문이과 통합과정에서 생겨난 과목이고 이걸 내신으로만 평가하면 별로 의미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아마 수능에 들어갈 것 같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과건, 이과건 다 이렇게 시험을 볼 것 같고요. 영어는 뭐 절대평가로 하고 있고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 수업대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요 수업대로. 그러니까 이때는 고등학교 1학년은 대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교양 과목 같이 교양 과목 다 듣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앞으로 고교 학점제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교양 과목처럼 요거는 그냥 필수로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건 필수로 다 이수를 해야 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그때 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아이들이 학교별로 어떤 트랙에 의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는 예체능을 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앞으로 안 들을 거야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수능 교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학교 시간표가 진짜 개개인에 맞춰서 뭐 들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100%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무슨 뭐 대학도 그렇잖아요. 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능에 들어가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진로에 맞춰서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들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좀 기억해 둬야 될 사항은 진로 선택은 수능 과목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진로 선택은. 여기 진로 선택에서 보면 수학에서는 기하와 벡터 이 부분이 빠지게 되고요. 과학에서는 투과정이 다 빠졌죠. 투과정에 수능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로만 평가해요? 내신으로만 아마 평가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과목을 안 배우는 건 아니고요. 내신으로만 평가할 거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기하와 벡터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은 수능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클 거고 그러면 수능 과정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물론 논란이 돼요.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수능이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출제 범위는 일반 선택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어떤 그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기 위해서 그냥 1학년 거만 가지고 수능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 교실이 여전히 그렇잖아요. 1학년 교과만 하면 이쪽 부분이 국가에서 어쨌든 시험 보는 수능 시험인데 이 1학년 과정만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는 할 텐데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8월에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주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은 일반 선택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그 과학 과목들도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은 이 과학 중에서, 그러니까 물원, 화원, 하여튼 요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인문 계열 학생은 여기 사회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현재는 몇 개를 봐요? 과학을 몇 개를 봐요? 2개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서울대가 아닌 학교는 무조건 어쨌든 다른 과목으로 2개를 선택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개를 보는데 앞으로 보면 어쨌든 수능에서 그 2개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 하나만 볼까요? 사회도 왜 이거 하나만 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수능 시험 시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들어가면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보면서 다시 이걸 2개를 본다? 그거는 좀.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수능에 있어서의 비중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추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문 계열 애들이 선택하는 요 사회 과목도 하나. 그다음에 그 자연 계열 쪽에서 지망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하나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보는 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다 뭐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간에 다 보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개정 교육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2019학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1학년 때는 어차피 공통 과목을 보니까 현재 중3 아이들은 1학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택 과목을 고교 학점제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죠.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고 경기도 쪽도 어차피 수능이 이렇게 치루어지기 때문에 중3 아이들은 현행처럼 수능을 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차피 이 체계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교 학점제의 방향에 맞춰서 분명히 학사를 그 커리큘럼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요 교육 개정 이 부분들은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학 교과 과정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어머님부터는 이제 예전 교과 과정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안 돼요. 그럼 혼란이 생깁니다.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뭐였어요? 수원, 1학기께 수원, 2학기께 뭐였죠? 수투였잖아요. 근데 새 교육 과정에서는 그 수원 수투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수원, 이 새 교육 과정입니다. 새 교육 과정에서의 수원은 이런 내용이에요. 수투가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 교육 과정에서의 특징은 수학 교육 과정에서의 특징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이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은 이게 굉장히 계통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통적인 과목이어가지고 꼭 뭐를 들어야지만이 그 다음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번 교육 과정에서는 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원하고 수투를 그냥 같이 들어도 돼요. 교과목의 연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수열,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상강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랑 그냥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원하고 수투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 학기 과정을 세 단원으로 만들었어요. 한 학기 과정을 세 단원. 다 보세요. 단원이 세 개죠? 단원이 다 세 개예요. 이렇게 단원이 다 세 개로 만들어졌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은 위에 게 1학기 과정, 밑에 게 2학기 과정. 그러니까 세 단원, 세 단원. 그래서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수학 과정의 특징입니다.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그냥 뭐라고 불러요? 수학 이렇게 불러요. 수학 이렇게 부르고 1학기 과정을 수학상, 2학기 과정을 수학하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상하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상하, 이게 상이고요. 여기 하입니다. 6개 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요거 이해 가시죠? 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럼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요 용어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 계통성 문제,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듣고 나서 그 다음 거를 들어야 되는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 미적분이에요. 이 미적분 단어는 이게 미분적분이잖아요. 여기도 미분적분이 있고 여기도 미분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미적분이 더 이과 거냐면 이게 이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이걸 다 들을 건데 아마 다 들을 텐데 미적분만 수투를 듣고 나서 이걸 들어야 돼요. 미적분만. 그러니까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투에서 나온 미적분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들어야 된다. 요거만 계통성이 생긴 거예요. 요거는 이거를 먼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투 안 듣고서 미적분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요거만 계통성이 생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됐다. 이런 거예요. 수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수원, 수투 이거 같이 들을 수도 있고요.
수원, 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수원, 기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기하와 벡터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개통성이 생긴 건 요거 미적분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로 평가해야 되는 이 교육제도예요? 아니면 이게 상대평가로 평가해야 될 교육제도입니다? 어떤 걸로 평가를 해야 돼요? 왜 절대평가로 평가해야 되죠? 이유가 왜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성취도 평가는 왜 절대평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원래 절대평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상대평가 체제를 가지면 아이들이 내신 따기 어려운 교과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신 따기 어려운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이에요? 물론 어려운 교과목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죠? 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는, 수강 신청하지 않는 교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교과목에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 교과목을. 그렇잖아요. 4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40명이 신청하면 4%면 몇 명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4%, 또 2등급 그러면 뭐 2명, 4명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교과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떤 교과목이 꼭 어떤 한 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그 학교에서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4명이잖아요.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11명이고요. 그죠? 전체 2등급까지가 11명이고 이렇게 돼서 실제 그 등급을 따기가 좀 용이하죠. 많이 선택한 그 교과목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교과목은 전교에서 다 선택한 게 애들이 15명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리, 투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난 투 과목은 수능에도 안 들어가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애들이 별로 보니까 물리 투는 되게 어려워, 교과목도. 그리고 애들이 이거 신청하는 거 보니까 다 전교권 애들 있잖아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만 신청하네.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이래버리면 그게 15명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5명의 4%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명이에요, 한 명. 그죠? 그렇잖아요. 한 명만 1등급이라는 거죠. 근데 그 15명이 애들이 몇 명이 보니까 다 전교권 애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과목 선택하기 어렵죠. 그러면 원래 고교학점제의 취지라는 거는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자는 게 이게 교과목의 취지인데 이게 절대평가를 안 해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불리한 교과목은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기본 전제예요.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절대평가가 기본 전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절대평가가 되면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학교가 유리하죠? 자사고가 유리하잖아요. 특목고가. 어머님들 특목고 보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이건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이게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특목고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특목고를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이거를 미룬 거예요. 내년 8월로 밀어버린 거죠, 이게. 답이 없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수능 문제하고 막 겹풀리면서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취지로 보면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절대평가로 가자니 특목자사고가 확 살아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고입시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밀어놓은 거예요, 일단 8월 달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답이 없어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아니, 답이 없죠, 이게. 그렇다고 절대평가로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하에서 대책 없이 절대평가로 절대로 못 가요. 그렇잖아요. 현재의 정부는 교육 철학 자체가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애들 그냥 뭐 성향이나 어떤 그 적성에 맞게 뭐 이렇게 막 특수한 학교들을 많이 막 만들어 놓는 게 예전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명박 정부의 그 교육 정책이었죠. 그때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식의 교육 철학이라고 한다면, 현 정부는 그냥 평준화 교육의 기본 철학이 이제 그쪽에 있어요.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막 부활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 고등학교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그것이 뭐 옳건 그르건 그런 철학적 논쟁을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고교 절대평가로 가는 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특목고 자사고를 마치 그냥 폐지시킬 것 같이 막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 막 그 정권 들어섰을 때는 특목고 자사고는 거의 뭐 완전히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릴 듯이 막 그랬는데, 내년에 또 뭐 있어요? 교육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 정책이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시기는 아니에요. 그 현재 문재인 정부나 이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총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완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기 철학을 밀어붙이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특목이나 자사고 쪽에서 이 학부모들도 당연히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니네들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없애냐? 우리 애들이 희생양이냐? 등등의 이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어쨌든 막 데모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형태로 이거 특목고 자사고를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안은 뭐예요? 현재 나온 안이 뭐예요? 하나 나왔잖아요. 그냥 선발시기 조정. 그러니까 먼저 못 받게 하겠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현재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당분간 고교 학점제가 원래는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당분간 특목고 자사고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상대평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평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취지가 맞는데 상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 절대평가로는 절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연합해서 트러스트 교육 같은 거 몇 개의 학교가 이렇게 듣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소수 과목, 지금 현재도 13명 이하의 수강 신청을 갖는 그 교과목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성취평가만 해요. 13명 이하는. 13명 이하의 학생이 수강하는 거는 다 성취평가로 그냥 계산하거든요. 1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완전 절대평가로는 가기가 어렵다. 특목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당분간 상대평가 체계로 간다. 이게 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인터뷰에 보면 기자들이 항상 그걸 물어요. 그럼 절대평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능과 등등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여서 대변인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내년 8월에 전체적으로 그룹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절대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제 예측으로는 물론 내년 8월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특목 자사고 문제하고 결부돼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평가가 됐을 때, 내신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 내신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중학교식으로 A, B, C, D, E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90점 이상은 A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평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퍼주기죠, 퍼주기. 퍼주기.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중학교 겁니다. 분당에. 국어가 A등급 비율이 분당 중학교는 50%예요. 반이 90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보평 중학교는 수학이 54%예요. A가. 그죠? 54%.
제가 보기에는 보평중학교에 뭐 수학 천재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이게? 학교 시험이 쉽다는 거죠. 학교 시험 쉽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가 돼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양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머님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시험을,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을 어떤 A 고등학교예요. 굉장히 어렵게 내서 다들 D를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 점수를. 그럼 어머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죠. 미친 거 아니냐고. 어? 그렇잖아요. 애들 성적표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대학을 가라 그러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내신 부풀리기. 당연히 내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려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학에서는 내신을 신뢰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아무리 뭐 요새 학생부 종합전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도 요즘에 추세가 다 뭐예요? 다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밖에 나가서 활동 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과목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과 활동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학생 그 교과목 중심으로 하는 비교과 활동들인데, 그러한 것 속에서 아이들 선발하기 대단히 어렵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론은 하여튼 내신에 있어서의 절대평가가 방향적으로는 옳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이제 두 번째 수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개편안하고 이제 절대평가 문제예요. 수능에 대한 이 개편안은 벌써 발표를 했었잖아요. 한번 교과부에서 원래 유료안이 요안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이게 현재 수능이에요. 현재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사탐 2개, 과탐 2개, 직업탐구 2개.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계열에 따라서. 그죠? 계열에 따라서 이렇게 2개씩 같은 계열에 따라 선택하고, 그 다음 제2외국어 선택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재의 수능 체계입니다. 그죠? 현재. 그래서 이 노란색이 현재 절대평가예요. 올해 첫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였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 다음에 한국사 절대평가였죠. 근데 요거를, 이러한 식의 현행 수능 체계를 앞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나온 건 저번에 수능안이 요거였어요. 근데 이건 백지화 됐죠. 내년 8월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부의 생각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발표된 걸로 가져보면 교과부의 생각을, 교육부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게 뭐 단순하게 나온 건 아니고 다 그 연구기관에 용역 줘가지고 만든 걸 텐데,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게 나온 게 요안이에요. 그때 나왔던 안이. 수학, 국어, 수학도 그냥 가형하고 나형하고 나눠서 보는 거예요. 현재처럼 뭐 문이과 통합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수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요 탐구 과목은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계열별로 자기 진로에 맞게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보는 건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다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노란색은 다 절대평가로 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만 우리가 상대평가로 하겠다라는 게 저번의 교과부의 그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이제 다 백지화되면서 내년 8월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처음 이제 새로운 어떠한 체계로 시험을 보겠죠. 새로운 체계로 시험을 볼 거고, 현재 중3은 3년 예고제니까 아마 현재 중3 아이들은 3월경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3월경에 전체적으로 3월경에 분명히 얘네들이 고교학점제 시대잖아요. 시대니까 이거랑 똑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진 않을 거죠. 체계가 상대평가로 가는 건 맞는데 교과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체계로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죠. 뭐 사탐 2개 뭐 이렇게 그냥 이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형태로 그대로 볼 수 있고, 물론 뭐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 또 2과목을 꼭 원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그렇겠죠. 지금 현재 새로운 바뀐 체제에서는
원을 두 개만 요구하잖아요. 원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체계로 했을 때 투 과목을 꼭 요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으니까. 어쨌든 중3은 현재 요 체제로 본다는 거죠. 중3은 현재는 요 체제로 본다는 거예요. 현재 중3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은 뭐 이거 모르고 새로운 체제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중3은 하여튼 요 체제로 본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가나 나눠서 보는 거고요. 뭐 영어, 한국사 이건 절대평가로 본다는 거고 중3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요 과목도 두 개씩 선택을 해서 보는 거죠. 두 개 선택해서 보고. 요거는 또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들어갈 건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하나를 뺄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요 체제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빠질 건지 뭐 집어넣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예전 체제로 본다고 하면 이게 빠지는 거죠. 중3은. 그냥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거고.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어쨌든 뭐 하여튼 요 체계로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교과목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수능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수능에 있어서는 이 절대평가가 점점 교과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교과목이 늘어났을 때 이 수능이 진짜 완전 절대평가로 갈 거냐. 모든 교과목이 완전 절대평가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발표된 안처럼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갈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논란이 돼요.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돼요. 이게 완전 절대평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먼저 이게 논란이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중에 논란에서의 핵심은 또 이것도 뭐냐면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예? 정시 문제예요. 정시 문제. 정시 문제. 그러니까 정시에서의 재수생 문제예요. 재수생 문제. 그러니까 재수생이 만약에 수능이 진짜 이렇게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아이들이 만회할 수 있는 게 없죠. 실제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학생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절대평가가 되면 아무리 그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가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그 비율을 맞출 거면 그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절대평가로 해요. 이걸 다 절대평가로 하고 90점 이상 넘으면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급을 만약에 나눠서 한다고 하면 절대평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를 90점 이상 나오는 아이들을 한 6% 정도만 딱 맞추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나오게. 그럼 어렵게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교과목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맞추면 변별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버리면 좀 취지하고 웃기잖아요. 수능이 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시험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현행처럼 대충 만약에 대강 낸다라고 한다면 변별력 자체가 없어져서 재수생들에 있어서는 재수생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와가지고 한번 좀 잠깐 이렇게 삐끄덕하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게 무슨 노비문서처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좋은 대학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 중간 이하자들은 갈 대학이 없으니까 다 엎어져 잘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교실에서 나는 가능성이 없네? 1학년 딱 지나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학생부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상위권 대학은 안 돼. 지금부터 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뭐 방황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곳에 대한 어떤 출구가 없으면 그런 문제들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완전 절대평가로 가는 것 자체도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진짜로 자격고사가 되든가 수능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수능이 1학년 과정만 그냥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학에서 본고사 형태로 뭐 그게 심층 면접이건 뭐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으로 애들이 다 선발이 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돼도 그렇게 되면 더 아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학별 고사를 심층 면접을 봐서 뽑는다는 건데 쉽지 않죠. 그것도 준비하고 막 이러려면 그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재수생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절대평가로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현행처럼 이 정도의 내용이 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부 절대평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내년 8월이면 이게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어쨌거나 만약에 완전 절대평가가 된다면 그때 되면 아마 뭐 대학별 고사 뭐 이런 형태의 또 다른 어떠한 시험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냥 일부 절대평가가 된다면 그냥 뭐 이게 아마 좀 최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도 변별력이 좀 국가시험에서 확보가 되니까 정시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 절대평가가 됐을 때 수능 시험에 대한 관점이에요. 절대평가가 되면 이게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뭐가 어려웠어요? 국어랑 수학이 어려웠죠. 이게 현재 수능이잖아요. 어차피 여기 저기 탐구 과목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선택하는 게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뭐 어쨌든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9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니까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그렇고 중요한 건 이쪽에서 그냥 변별력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 정시가 존재하는 한 기본적으로 일부 과목이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사 일부 과목 절대평가가 된다 하듯 일부 과목으로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수능은 계속 불수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까지도 만약에 이게 확 무너져 버리면 이게 거의 그 절대평가 형태로 여기 1등급이 만약에 뭐 한 10% 이상씩 막 나와버리면 상위권에서는 그걸로 아이들 뽑는 게 쉽지 않죠. 변별력 확보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절대평가 하에서의 수능 시험은 계속 변별력 확보 문제 때문에 불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능 체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고교 선택 문제예요. 만약에 내신이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내신이 상대평가로 가면요. 내신이 상대평가로 가게 돼버리면 상대평가로 가버리면 어쨌거나 현행처럼 상대평가로 가버리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여전히 내신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죠? 내신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내신이 상대평가로 가고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자사고는 굉장히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번째로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신은 여전히 상대평가니까 아이들은 그 집단에서 내신 따기 되게 힘들죠. 아무리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내신 따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대부고다. 외대부고 들어갈 정도면 그래도 학교에서 전교권 아이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그 학교에서 만약에 한 5등급 했다. 5등급, 6등급 했다라고 하는데 수능이 만약에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사실은 변별력 자체가 전 과목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변별력 자체가 좀 확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상위권 대학은 좀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어려워요. 그런데 외대부고 갈 정도의 아이면 뭐 전국형이건 어떤 간에 거기서 5등급 하는 아이가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그래 전교권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최상위의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학교를 선택하겠냐 이거죠. 실제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하게 고민할 거다. 근데 전과목 절대평가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수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아마 특목고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현 정부 하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여기 상대평가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내신 상대평가로 당분간 남겨놓고 수능은 그냥 거의 그 절대평가로 가면서 그냥 물수능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격고사와 식으로 가면. 그러면 특목고 자체는 이게 완전 자격고사로 가는 거예요. 수능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특목은 그냥 완전히 인기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런 정책을 쓸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뭐 이게 전혀 뭐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재수생 문제하고 본고사 문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얘기하지만 한 요 정도? 세 번째 줄 정도로 그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좀 상대평가로 가고 그리고 수능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 형태로 가면서 그냥 어떤 형태냐면 그냥 현재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그냥 그 정도의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무조건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목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수능에 관계없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건 상대평가가 되건 간에 어쨌든 간에 내신에 있어서의 절대평가는 무조건 특목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기 한 세 번째 줄 정도로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네 번째 줄로 간다. 수능이 진짜로 자격고사가 돼서 수능이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평가하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그냥 자격고사로 평가하고 수능의 변별력 자체가 확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내신은 그냥 그대로 살아난다. 이래버리면 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특목고 내시면 좀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요 발표는 내년 8월로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그냥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일부 과목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능은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할 거다. 지금도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성취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식으로 A가 얘가 A인지 B인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하고 성취평가가 같이 기재돼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 보면.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성취평가, 다시 말해서 A, B, C, D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등급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A, B, C, D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성적표에서는. 근데 현재는 다 써있기는 해요. 써있기는 하는데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표는 A, B, C, D가 아니라는 거죠. 다 등급으로 요구하니까 등급을 가지고 산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에서 지금 특목고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죠. 제재 조치는 요거 하나입니다.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이거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는 건데 요 문제에서의 관점은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선발권을 폐지했을 때 특목고를 지원해서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럼 고등학교 배정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여기 성남 지역에 있어서의 인문계 고등학교 선발 방식이에요. 선발 방식은 아마 아시는 중3 어머님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좀 약간 저학년 어머님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이럴 텐데 경기도는 다 2단계로 선발을 해요. 경기도 쪽은 꼭 성남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용인도 그렇고 뭐 수원도 그렇고 다 2단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0%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50%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를 다 선발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50%, 2단계에서 50%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가 뭐가 차이가 있냐? 1단계는 그냥 여기 보면 학군이죠, 학군. 성남 학군에 자기가 희망 학교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남 학군에 차이가 뭐냐면 성남 학군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역은 성남 좀 구성남 지역, 수정, 중원구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2구역은 분당 쪽에 있는 18개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단계에서는 구역에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나는 분당에 사는데 여기 내신 따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성일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쓸 수 있어요. 1단계에 쓰면 여기 될 수 있습니다.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출퇴근이 학교 등하교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 가서 다닐 수 있어요. 거꾸로 여기 성남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아이가 나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쓰면 50% 내에서는 이쪽으로 선발해서 뽑을 수 있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구역에 관계없이 자기가 희망 학교를 쓸 수 있다. 이게 1단계고요. 그래서 50% 모집 정원의 50%를 뽑게 되죠. 50%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50%를 해가지고 학생을 충원하고 2단계가 되면 2단계에서는 다른 지역은 못 써요.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1구역에 사는 아이들은 1구역 학교만 지원할 수 있고요. 2구역 아이들은 2구역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1단계, 2단계가 있을 때 특목고에 떨어진 아이들을 2단계부터 붙여넣을 건지 1단계는 아니겠죠. 그죠? 1단계부터 붙여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선 선발한 거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1단계는 아니고 2단계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을지 그쪽에서부터 아이들을 돌려서 참여를 시킬지 아니면 2단계가 다 끝난 다음에 미달 학교 아니면 좀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충원 학교 위주로 해서 아이들을 그때부터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아직 안 난 거죠. 그죠? 만약에 2단계가 끝난 다음부터 아이를 그쪽에 투입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그쪽에서부터 들게 되면 엉뚱한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뭐 이쪽 여기 분당에 사는데 막 여기 가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2단계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떨어지더라도 뭐예요? 분당에 다니는 거예요. 좀 먼 학교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봐야 저기 야탑이겠죠. 뭐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제일 먼 데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단계부터 이게 아이들이 들어갈 건지 1단계 2단계 끝나고 나서부터 들어갈 건지 요것에 대한 결정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거 발표 나자마자 바로 우리 아이들은 2단계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대구 지역은 그러니까 교육감의 좀 성향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경기도 쪽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고 만약에 2단계 끝나고 충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좀 약간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마 발표할 겁니다. 곧. 한 3월 정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발표를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것도 논란이 많이 돼요. 근데 2단계로 하면 별로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2단계는 2단계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2단계 끝나고 나서 충원으로 빠질지 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그 특목 자사고에 대한 어떤 경쟁률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특목 자사고와 분당 지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선택에 있어서 지금 이 표는 전국의 10개의 자사고를 지금 나타낸 표입니다. 전국형 자사고는 전국에 10개가 있잖아요. 전국형 자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10개가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이 지역에서 보통 그 광역형 자사고 가는 건 동산고등학교라는 학교 있잖아요. 안산에. 그 다음에 뭐 후기고등학교들도 몇 개 있기는 하죠. 후기고 그래서 뭐 한일고등학교라든가 공주사대부고인가요? 뭐 그런 학교들이 후기고에 있죠. 물론 뭐 양소고 뭐 등등 저쪽 경기도 쪽에 있는 뭐 그 다음에 뭐 한민고 하여튼 뭐 몇 개 학교들이 또 경기도 쪽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그냥 분석 자료로 보는 것은 그냥 10개 자립형 사립고
그죠? 전국에 있는 전국형 사립형 사립고 10개가 있습니다.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쭉 있는데요. 여기서 좀 보면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전국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류를 하긴 하지만 이건 서울 지역 애들만 받죠. 그래서 이 분당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고를 쓸 수는 없어요. 뽑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고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서울에 있는 그 자사고인데요. 서울에 있는 자사고인데 하나고가 월등하죠. 54명인데 서울대학교 등록자 수입니다. 54명인데 수시가 48명이에요. 그죠? 정시보다는. 그죠? 이 데이터가 좀 약간 유의미한 데이터고. 외대부고는 수시하고 정시가 좀 비슷해요. 수시가 39명 이렇게 되죠. 상산고 같은 경우는 정시형 학교입니다. 그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정시가 많다는 얘기는 뭐죠? 정시가 많다. 수능이 강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수능이 강하다. 재수생이 많다. 그죠? 거꾸로 재수생이 많다. 재수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 민사고도 수시형 학교죠. 민사고도. 뭐 포항제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형 학교고요. 뭐 이렇게 밑에 이제 쭉 있어요. 뭐 북일고도 있고 쭉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그 현대청운고가 28이거든요. 전국 순위. 그 그냥 서울대 입학생 수로 그냥 봤을 때 이게 뭐 순위라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28이고 북일고가 32, 인천하늘고가 73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저희 지역 거 한번 볼래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저희 이 분당 지역의 학교가 낙생고등학교가 작년에 15명 집어넣었거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잖아요. 이거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뺑뺑이죠. 쉽게 얘기해서 뺑뺑이로 집어넣은 건데 15명 이게 전국 34위 학교예요. 전국 34위 학교죠. 전국 34위 학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하고 물론 뭐 여기가 수시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죠? 수시가 많기는 하지만 워낙 북일고는 이거 전국 선발을 한 아이들이잖아요. 시험 봐서 뽑은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은 그냥 분당 아이들이잖아요. 분당에서 가는 애들 해서 이렇게 보낸 건데 전국 34이면 이게 그 일반 고등학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영재고, 과고 합해서 다 모든 서울대학교 그냥 들어간 순위로 매겼을 때 34위예요. 이게 일반 고등학교 순위가 아니라 아까랑 똑같은 뭐 자사고들 다 붙여서 순위가 34위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죠, 사실은. 수시로도 6명 보낸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그 다음에 뭐 서영고나 여기 쭉 보면 10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이 분당에 있죠. 이렇게. 웬만한 학교들은 뭐 2명씩은 다 보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3명씩은 다 보내죠. 어떤 학교건 간에. 예, 돌마고등학교가 빵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빵명이고 수시가 빵명인데 그렇잖아요. 수시가 빵명인데 이 이유는 돌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의대로 도망갔겠죠. 그래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냥 유추해서 해서 봤을 때 재수생들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재수하는 애들이. 근데 어느 학교건 다 마찬가지예요. 정시 그 데이터는 그냥 재수생까지 다 집어넣어서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서로 다 똑같아요. 어떤 학교건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분당에 있어서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력은 상당히 좀 치열하죠. 그리고 실제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내신 따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목이나 자사고 쪽에서 내신 따는 거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의 그 내신 따는 건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실제 아이들이 거기서 좀 버텨주면 참 좋은데 거기서 이제 깔아주기 시작하면 그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특목 자사고에 왔나 뭐 이런 회의가 될 때가 많겠죠. 그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어떤 데이터냐면 분당 지역의 18개 고등학교에 대한 내신 1학년 고등학교 올해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분석 자료인데요. 요 옆에 있는 게 평균이고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평균이고 표준 편차인데 뭐 요 데이터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는 아닌데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뭐 지금 아까 낙생고등학교가 뭐 34위라고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국어가 표준 편차가 11이고 평균이 83이에요. 그죠? 꽤 높죠? 그리고 보통 표준 편차는 여기가 낙생고등학교가 11.8인데 보통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는 대부분은 다 20 정도 돼요. 웬만한 학교들은. 보통 뭐 20 정도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1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좀 20대 안쪽으로 들어간 학교는 애들, 여기 영동여고는 왜 그래요, 여기가? 여자잖아. 여자아이들끼리만 하니까 국어 잘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이게 막 모여 있는 거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학도 보면 대부분 다 한 20 정도 되는데, 낙생은 한 16 정도 되죠. 그죠? 그렇게도 있고, 뭐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 데이터에서 밑에 성남외고, 경기외고, 외대부고 이렇게 집어넣냐면, 이 학교 한번 보세요. 이 학교 표준편차 보세요. 국어가 경기 같은 경우는 2.6이에요. 표준편차가. 평균이 얼마예요? 93이에요. 퍼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경우 보세요. 1.9예요. 표준편차가. 평균이 97.4네요. 그냥 거의 뭐 그 97.9기에서 막, 그러니까 표준편차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균이 97.4고 표준편차가 1.9라는 것은 당연히 91.4에 오글오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이런 거죠. 뭐 여기 과학 같은 경우도 평균이 90이고 표준편차 9.7. 다르잖아요. 표준편차가 다르잖아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거는 낙생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1위 고등학교라고 하니까 분당에서 제가 그냥 자꾸만 표본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요. 아, 요 표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어머님들 다 이거 공개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제가 무슨 뭐 낙생고등학교 특별한 친분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거 다 공개된 자료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학교 알림이에 가면 다 있어요. 학교 알림이,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이렇게 치세요. 들어가서 그 상단에다가 낙생고등학교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낙생고등학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세정보라는 그게 있어요. 상세정보. 상세정보 치면 거기 상세정보 하단에, 맨 하단에 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올라와 있어요. 학년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자료들. 여기 보면 이 학교 한번 쳐볼게요. 국어가 표준편차가 11.8, 평균이 83이에요. 실제 낙생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낙생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는 웬만큼 다 돼 있는 아이들이래요. 다 잘한대요. 일반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국어는 뭐 웬만큼 다 잘한다. 애들이 낙생고등학교 가면. 가는 아이, 지원하는 아이들은 그 정도는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 90점 이상이 31이죠.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 45예요. 그죠? 당연히 평균이 83이니까 뭐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D2 이쪽이 없죠. 없잖아요. 수학 보세요. 수학은 60점이에요. 평균이. 표준편차 16이에요. 또 오물오물 거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A는 별로 없고 2가 많아요. 그러면 낙생고등학교 지원하는 애들이 수학 못하는 애들이 지원했냐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시험이 딥다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학교. 어렵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선 그게 안 나와요. 90점 맞은 애가 진짜 없네. 0.6이니까 1%가 안 되는 거예요. 없는데 이건 뭐예요? 50점 이하자들이 이렇게 있네. 46%네 이런 거예요. 이 학교 가면 수학 웬만큼 못해가지고는 웬만큼 잘하지 않아서는 다 50점 이하 받는 거예요. 엄마는 아주 기겁을 하죠. 그렇죠. 원점수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수행평가 다 합해서 이런 거예요. 실제 영어도 보면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여기 수학만 빼면 그래도 50점 이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학교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쪽 그 뭐 학교 난이도도 좀 어려운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 학교에 이제 그 정도 좀 그래도 좀 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여서 좀 굉장히 시험 문제도 좀 어렵고 좀 그렇죠. 주로 좀 어려운 학교가 분당에서는 낙생, 중앙, 그다음에 대진 이런 데가 조금 어려워요. 좀 학교가 좀 약간 하여튼 시험이 수학 기준으로
저는 다른 과목들은 좀 평가할 수 있는 제가 근거가 없어서 수학 기준으로 해서 좀 어려운 학교들인데 어쨌거나 이 학교는 그래요. 다른 학교 하나 보내드릴게요. 땡땡 고등학교. 이건 뭐 얘기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저기 제가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표준 편차가 아까 같이 뭐 10 얼마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20이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흩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뒤에 보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여기가 뭐 A도 꽤 있어요. A도 있고 B도 좀 웬만큼 있는데 여기도 많아요, 그죠? 그죠? 학교 분위기를 볼 수 있죠, 그죠? 학교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데이터죠. 뭐 평균도 좀 보고 이렇게 좀 보면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완벽하게 막 분석을 해낼 수는 없지만 아이들 좀 얘기 들어보고 학교 분위기 좀 보면 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그죠? 여기 보면 평균이 보세요. 평균이 53점인데 그래도 A 맞은 아이들이 9%나 돼요. 그렇잖아요. 전체 9%가 된단 말이죠. A 맞은 90점 이상이 9% 정도 되면 시험 난이도로 보면 그렇잖아요. 90점 이상 맞은 애들이 거의 한 9% 정도 되면 시험 문제가 그다지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 이하자들이 거의 60%다. 수포자들 되게 많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수포자들 많은 학교. 이런 학교들을 잘 검색하셔서 집어넣으면, 그죠? 내신에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학교 선택할 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아주 잘하지는 못해. 근데 너무 센 학교를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서 맨날 이제 2그룹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그룹에서 놀게 되니까 어려운 시험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고교 선택에 좀 참조를 하시면 일단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헷갈리니까 몇 개 한 뭐 5개 고등학교나 이렇게 한번 희망학교를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평균하고 생각을 해봐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다. 그리고 어머님들 그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래 보세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그냥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학교가 배정이 되면 뭐 일반 고등학교를 배정을 하건 어느 고등학교를 배정을 하건 간에 배정을 받으면 학교에 전년도께 다 올라와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뭐 지필이 몇 %고 수행이 몇 %고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뭐 수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바로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 학교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학년별로. 이런 리포트지로 쫙 올라와 있어요. 뭐 국어는 어떻게 하고 1학년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2학년 다 이런 그 데이터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자료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학교가 1학년 때는 뭐를 배우고 2학년 때는 뭐를 배우는지까지도 다 볼 수는 있어요. 자, 이거가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뭐 국어하고 뭐 수학에 대한 지필과 수행평가 기준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데이터가 뭐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 아무래도 수행평가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수행평가가 지금보다는 이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과 지필하고의 비율이에요. 대부분은 다 7대 3입니다. 분당 지역은. 지필이 7이고요. 수행이 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필하고 수행하고의 비율이 조금 다른 게 좀 특이한 게 낙생이잖아요. 그죠? 육사죠. 그죠? 중앙 볼까요? 중앙은 여전히 근데 여기서는 또 73이에요. 중앙고등학교는. 이게 과학중점고등, 여기도 과학중점고등학교고 여기도 과학중점고등학교인데 여기는 73이에요. 그리고 또 좀 약간 과학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게 이 어디죠? 태원. 그죠? 태원 정도고 보평도 보면 그냥 73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행이 많으면 애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건 맞아요. 지필도 준비하랴 뭐 밤새서 또 무슨 PPT 만들어야 되고 뭐 보고서 써야 되고 막 이런 진짜 할 일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수행이 많으면.
그런데 제가 하나고등학교, 어머님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고등학교에 그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을 성취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나고가 하도 수시가 많아서, 아까 수시 서울대 비율이 뭐 전체 인원수 중에 뭐 40몇 명이 막 그 수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수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지필보다 수행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선생님들이 학생 기록부에다가 써줄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귀찮죠. 그렇잖아요. 일일이 그거 다 써줘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수행하고 지필하고의 비중을 보면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막 수행이 8이고요. 지필이 2이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에다 만약 기숙사 생활하고 이러면 만약 그렇다고 만약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들을 평가하는 거에 열정을 가지면 진짜 학생 기록부는 아주 멋있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러겠죠, 그죠? 근데 좀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수행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행하면서 지필도 막,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때 되면, 그리고 이 수행 평가가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나오면 좋은데 이게 꼭 몰려서 나와요, 시험 직전에. 그리고 과목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확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일정이 비슷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나가니까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보고서 쓰느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수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 기록부의 세특사항이나 이런 것들의 쓸거리는 많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쓰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써줄 거 아니에요. 얘가 뭘 조사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이게 그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는 저는 이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행하고 지필하고의 비중. 그렇잖아요. 지금은 분당 지역에 지금 지필과 수행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7대 3이에요. 7대 3인데 이게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좀 수행의 비중이 좀 더 특히 뭐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하고 지필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수행이 쪽지 시험이고요. 지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여서 뭐 다를 게 없는데 좀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뭐 과학이라든가 뭐 사회교육 과목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수행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조사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이런 과목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어쨌든 어머님들이 좀 검토를 해보십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수학, 아까 제가 이 뒤에서 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수학은 수학 선행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선행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어디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것이 뭐 어떻게 그냥 진도만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진도만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아이가 능력이 되는데 계속 자기 것만 시키면 아이가 식상해 하죠. 그것도 능력이 되면 뭐 더 이렇게 선행을 시켜도 좋고, 근데 아이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리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또 그것도. 그래서 사실은 선행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어떤 답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아이 특성에 맞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선행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아이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맞지, 뭐 옆에 아이가 지금 뭐를 보니까 막 불안해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학 시험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뭐 90점 넘는 아이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뭐 적게 잡아도 25% 내지 3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30%인데 3등급이 얼마라고요? 3등급이 23%잖아요. 3등급이. 3등급이 23%죠. 23%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A 맞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여튼 A 맞는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3등급, 4등급짜리들도 있는 거예요. 거의 간간히 막 90점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난이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A였는데 얘가 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4등급을 찍지? 막 이러는 거죠. 왜 3등급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그 90점이 고등학교에서는 그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3, 4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그리고 확실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려운 학교, 예를 들어서 아까 낙생이나 이런 데는 꼭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해요. 보통 킬러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서너 문제가. 그래서 그 서너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은 1등급이고요. 그거를 잘 못 푸는 아이들은 이제 점수가 뭐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배점이 보통 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한 3문제 놓고 주관식 쪽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통틀어서 4문제 정도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4문제 정도가. 뭐 대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앙도 그래요. 중앙은 오늘 아마 중앙고등학교 시험인데 선생님이 이랬대요. 어제 이제 저희 직전 보충 고등학교 아이들 물어보니까 진짜 이번 시험은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봐서 못 풀 것 같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라. 빨리빨리 넘어가라.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관식은 오히려 쉬울 거다. 빨리 주관식을 잘 풀어라. 그리고 어쨌든 시간 관리, 그래서 어쨌든 봤을 때 못 풀게 생긴 거는 어쨌든 어려우니까 시험이. 자기가 봐도 어렵더래.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왜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렵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시험은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이제 겁에 질려서 어차피 이번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 어? 그래서 오히려 너는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안 풀면 되니까. 어차피 뭐 그거 10분에서 못 푸나 빨리 뛰어넘어서 다른 걸 정확히 푸나.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시간 싸움이다. 어쨌든 득점에 영향을, 그러니까 어쨌든 알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건 찍기 싸움 아니겠냐.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면 잘 찍어서 그걸로 이제 점수를, 운이 좋으면 네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러면 시간이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학교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이 싸움이 아니라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가 우리가 수학을 가리키다 보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뭐 개념 설명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잘해요. 성실하니까 하는데 문제가 조금 달라지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야 될지를 몰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참 문제 쳐다보고 앉아있고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힘들잖아요. 이제 그 과정까지 올라오려면, 연습이 되려면 좀 문제도 많이 다뤄야 되고 막 이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수학에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개념을 조금만 이렇게 좀 배우고 나면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걸 막 던져줘도 그냥 아이가 또 막 술술술 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좀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반영을 해서 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같이 좀 이렇게 문제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계속 좀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선행을 막 나갈 게 아니라 어차피 싸움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싸움이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냐 못 푸냐 뭐 이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 싸움이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반드시 수능도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수능에서 딱 3문제 또는 4문제예요. 나머지 문제는 되게 쉬워요. 딱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3문제, 4문제가 그 3문제, 4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불수능이고요. 그 3문제, 4문제가 쉽게 나오면 물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수능하고 불수능의 차이점은 수학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 3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냐? 좀 뭐 그러니까 좀 풀만하냐? 요 관건이거든요. 고등학교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보통 한 21문제가 나오거든요. 20문제 내지는 21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주관식 바로 직전에 객관식 문제들 있죠. 요게 킬러 문제예요.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한 2문제가 어렵고요. 어떤 학교는 한 3문제 정도
이 정도가 앞에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관식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제한된 시간에. 더 어려워요. 50분 만에 풀어야 되니까. 수능은 1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100분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다른 거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다 풀어놓고 한 3, 4문제 가지고 집중해서 문제 풀면 1시간 동안 풀어요. 그 4문제 가지고 1시간 정도 풀 수 있는데 내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50분이잖아요. 50분이니까 그 다음에 서술형 해야 되니까 서술형 답안 그것도 감점하니까 서술형도 꼼꼼하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선행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막 옆에 아이 이렇게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의 상태,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과 아이들은 제 예측은 수능에 있어서는 문과 아이들은 수원 요거 그 다음에 수2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요 3개가 아마 수능에 들어갈 거예요. 수원, 수2, 확률 통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보통 3과목이 들어갔어요. 수능에서. 수학은 역대로. 그래서 1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30문제. 그래서 요게 문과 아이들이 필수 과목일 거고요. 수능에 반영이 되니까. 수능에 반영이 되니까 필수 과목이 되고 1학년 때 교과목은 안 들어갈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1학년 거는 안 들어가요. 수능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을 완전히 자격고사화하자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거 다 집어넣지 말고 요거만 보자 이거예요. 요거만 보자. 수능 자격고사화하자는 주장은 요거만 보자 요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요거 3개. 수원, 수2, 확률 통계. 요 수2가 저거잖아요. 미적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 들어가서 요 3개를 아마 평가를 할 거고 이과 아이들은 뭐를 보냐면 수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거거든요. 요게 좀 심화된 게 요 미적분이니까 수원 이과 아이들은 요거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그래서 1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하라는, 기하와 벡터는 수능에서 빠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이건 빠질 거예요. 기하 벡터는 내신으로만 평가할 텐데, 자연계 학생들은 뭐 다 들어야 될 교과목일 거예요. 한 예로, 왜 들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동영상 나왔던 학생 중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붙었던 애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 좀 약간 하여튼 머리 안 깎고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걔가 저희 학원에 요새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뭐 하냐면 이제 학생들 숙제 안 해온 애들 감시 감독하는 거, 그 다음에 중학생 애들 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아주고 이거 하는데 범성원이에요 이름이. 근데 얘가 경제학과에 가서 저번에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그때 하여튼 선생님 제가 되게 바빴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 선생님 막 이러면서 행렬을 안 배웠는데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렬을 안 배웠어요. 얘네 교과 애들이 행렬을 안 배워가지고 뭐 행렬이 나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수업을 해달래요, 저한테.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간 놈이 나한테 그거를 다시 수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바빠. 그리고 그거는 너 혼자서 해도 되잖아. 내가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행렬은 간단해. 그래서 좀 그냥 찾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책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하 벡터가 수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기하 벡터는 뭐 여기 어머님 여기 공대 쪽 나오신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역학이나 이런 쪽에 그냥 기본이잖아요. 벡터 쪽은.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공대 쪽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려고 하면 대학 가서는 대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죠? 뭐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그걸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행렬을 안 배우고 들어왔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교수가. 그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하 이런 것들은 아마 자연계 학생이면 반드시 내신으로도 해야 되고, 물론 수능에는 안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될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제수학, 실용수학, 과제탐구 이거를 공부하느라고 학원을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신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원래 요 교과목은 좀 다양한 어떤 진로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과목이고요. 요 경제수학은 요거만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1학년만 수료하고 나면 다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에요. 요 세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높은 수준의 수학, 뭐 미적분을 알아야지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편제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하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교과군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요 경제수학, 실용수학, 수학 과제탐구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만 끝낸 학생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교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대는데 이거 뭐 학원에서 이거 수업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그냥 학교 내신 정도로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수학 과제 탐구가 좀 실용수학이나 경제수학은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학 과제 탐구 그럼 도대체 이 과목은 뭐냐? 이게 소논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잡는 거죠. 수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논문 쓰는 거 있잖아요. 소논문 쓰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논문 어떻게 주제를 서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잡아서 뭐 발표하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갖고 와서 발표하고 이런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뭐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수학을 어쨌든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얘네들은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될 내용은 문과하고 이과에서 그 정도 선택해서 들으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얘기는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상으로 얘기하면 그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잠깐 여기 서 있어야 되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얘가 눈부셔서 빨리 찍어요. 됐어요? 설명을 해야 돼? 그만하자.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이고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은 그 유튜브에 다 올려요. 지금 제가 잠깐 그 앞에 표지 사진 지금 찍느라고 서 있었던 건데 그 유튜브에 수의학원 치면 아마 여태까지 그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요 아이들이 A그룹 아이들인데 이거는 좀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내신은 그러니까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요 그룹 아이들은 내신이 1등급이니까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수능은 좀 이렇게 등급이 좀 잘 안 나오는 거죠. 내신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냥 성실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성실해서 내신 성적을 유지하는 뭐 이런 아이들의 그룹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특목 자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안 맞고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가면 그냥 거의 그 바닥을 깔거나 아니면 중간 그룹에 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아까워요. 그런 아이들 그런 데 보내면 아깝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센 학교도 피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센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 피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웬만한 학교 보내세요. 그냥 애들 한 반은 자는 학교 있죠. 이런데 성실하니까 얘들 그런데 그냥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라리 좀 승부를 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도 센 학교 보내시지 말고 좀 적정한 학교. 왜냐하면 센 학교 보내잖아요. 이런 애들 수학이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뭐 중학교 때 막 전교권인데 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50점 막 60점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답답하죠. 근데 그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 다음 시험에 극복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요 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좀 기본적으로 성실한데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아이가 학교에서도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좀 그래도 전교권 아이예요. 아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애가 아주 이렇게 그런 순발력이 있거나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면 너무 센 학교를 선택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제가 가리키는 학생 중에 하나도
얘는 처음부터 좀 센 학교 안 가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애들 좀 잠자는 아이들 많은 학교 쪽을 분당에 이렇게 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더니 물론 그 학교도 상층은 되게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도 애가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도 이렇게 아주 잘 푸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푸는 거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풀어요. 안정적으로 풀고 요즘에는 거의 뭐 이렇게 아이가 표정도 밝고 거기서 그 학교 선택했다는 거 맨 처음에는 내가 왜 좀 더 센 데 가서 좀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학교를 갈까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걔도 이제 뭐 맨 처음에는 좀 센 학교를 썼는데 떨어진 거예요. 우연히 천운이죠, 천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 가서 어쨌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이도 학교도 애가 전교권이고요. 전교권이고 뭐 수학 성적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너 진짜 많이 들었다. 애도 그런 것 같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천천히 이렇게 좀 다지면서 가면 좋아지는 아이들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반대로 여기 D그룹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내신이 보통 한 2, 3등급 막 이 정도, 뭐 3등급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성향적으로 보면 남자아이들이 그런 성향이 좀 많은데요. 주로 학교 공부보다는 게임에 좀 관심이 많고, 그죠? 근데 게임을 하긴 하는데 또 공부를 하면 또 곧잘 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면 또 곧잘 하고, 이런 애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죠. 그냥 뭐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지 뭐. 수능으로 그냥 승부 봐야지 무슨 뭐 내신이야. 뭐 대학을 내신으로 가냐고. 남자는 정시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남자는 정시지 무슨 수시로 대학을 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할 때 그냥 한번 팍 하고 또 확 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분위기도 많이 타고 이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좀 센 그룹에 집어넣어서 그냥 그 학교에서 좀 막 쫓아가게. 대신에 이 아이들은 어차피 좀 약간 낮은 뭐라 그러죠? 좀 약간 좀 세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건 어째건 뭐 그런 쪽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얘네들이 막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막 전교권을 얘네들이 탈환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 3등급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아이들은, 이런 그룹 아이들은 그냥 센 학교 과감하게 집어넣어서 내신은 좀 다소 좀 버리더라도, 뭐 버린다는 게 뭐 완전히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좀 분위기 좋은 그런 학교 쪽에서 집어넣으면 되고, 학교도 그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낙생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도 뭐 크진 않지만, 아까 보면, 낙생 같은 경우에 서울대 7명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다른 학교는 2명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내신으로 보면 낙생고등학교 7명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걔네들 내신 아마 등급표 보면 1등급 거의 한 후반대 아이들일걸요? 그런 애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1등급 후반대 애들이 거의 집어넣으면 떨어지잖아요. 물론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반 요소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다르긴 달라요. 애들이 한 예로 뭐 중앙고등학교나 내가 낙생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낙생 꼭 무슨 홍보 것 같아서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중앙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만 보더라도 실제 내신 때 내신 준비하는 게 달라요. 내신 준비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나가는 학교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시험 때 되면 프린트 풀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를 풀죠. 그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때. 근데 아까 이제 중앙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프린트를 풀지 않아요.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절대로 안 내요. 그러니까 프린트 같은 건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로 보면 어떤 걸 보냐면 그 수능 문제 4점짜리 있죠. 킬러 문제들만 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웬만큼 풀고 그런 걸 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 내신 준비를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만 푸는 아이와, 죄송합니다. 프린트만 푸는 아이와, 그 다음에 그 수능 문제까지도 그 킬러 문제들을 평상시에 연습하는 아이와의 차이점을 3학년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그룹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그냥 차라리 그냥 센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예. 그리고 나중에 정시까지도 이렇게 좀 염두에 둬서 어쩌면 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그룹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디에 갖다 놓건 간에 전략적으로 그냥 판단하세요. C그룹 여기 애들은 뭐 내신도 좋고 뭐 능력도 되고 이런 애들이니까 뭐 어디다 갖다 놓건 간에 잘 하니까 그거는 어머님들이 판단을 해서 또 근데 의외로 이런 어머님들이 꼭 뭐 특목자사고 분당 쪽은 그런 것 같아요. 특목자사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어머님들이 의외로 아주 그 좀 이렇게 한 중간 그룹의 일반 고등학교 쪽에 좀 많이 가 있어요. 또 의외로 그러면서 의대 뭐 이런 데를 노리고 계세요. 이런 어머님들 있습니다. 많이 이런 쪽에 꼭 이런 어머님들이 꼭 이렇게 센 학교에 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 지역이 상층이 좀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B그룹 아이들. 어정쩡하죠. 한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센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럼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게 넘사벽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 수학이나 뭐 등등의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네 이건. 뭐 이런 거죠. 항상.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런 아이들도 그냥 적당한 고등학교 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제 생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저희 학원이 생긴 지가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되는 해예요. 20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학원의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도 좀 소중하게 선생님들이 좀 지도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앞으로도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선생님들이